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응급학과 임상조 교수 남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14년차 응급실 의사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라는 과는 이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보는 과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1번이 심정지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심장이 멈춰서 온 사람들은 어디 딴 내과나 외과, 외래나 이런 데로 가지 않겠죠. 무조건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보는 의사가 응급학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증 외상이나 다양한 기타 중환자들과 마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고스란히 응급실로 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하루에 100명 정도, 주말이면 150명 정도 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CT입니다. 자, 이 CT는 목이에요. 근데 이분은 50대 남성분인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칼로 자기 왼쪽 목을 절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봤더니 이 혈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경동맥을 끊었으면 그대로 피가 분출해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살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저 동그라미 친 모양이 상의 모양인데 저 밑에 하얀 이 점, 이게 경동맥입니다. 이 경동맥과 허공과의 차이는 거의 1mm밖에 안 돼요. 자, 저게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깊게 찌르진 않으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꿰맸어요. 이 환자분을 꿰매면서 이 환자분과 대화하다가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50대 남성분이었는데 20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지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 30년간 모든 가족들과 모든 지인과 친구가 다 떠났습니다. 연락해도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거동도 불편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전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거의 그 나라에서 지정한 요양원에서 평생을 그렇게 누워서만 지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제가 마주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만난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서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빈자예요. 가난한 사람들. 자, 제가 저 응급실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참고 참다가 실려오는 사람들. 돈이 없고 거주지가 없고 가족도 없고 보험도 없고 신분증도 없어요. 가끔 나라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불러서 이 사람의 신분을 되살리기도 해요. 이런 분들 치료하자면은 투석을 하자고 해도 안 받아요. 약을 줘도 안 먹어요. 그리고 말기 병임에도 치료받지 않아요. 암 진단을 했는데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빼창 마른 몰골 오십니다. 죽을 때 다 돼서.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자기가 너무 가난했고 치료받을 사정이 아니었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가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격으로 응급실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재해입니다. 우리 되게 많이 모르는 분야예요. 산업재해. 근데 이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진짜 생명의 위기가 닥치면은 응급실에서 다 보게 되겠죠. 폭발 사건 같은 겁니다. 이 폭발 사건이 나면은 현장에서 거기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불타요. 산채로. 제가 본 것 중에 거의 가장 끔찍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공단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는 냄새가 직접 나고 그 이 타는 살갗들을 우리가 이게 비벼서 이 살갗들을 제거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은 사실 거의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러다가 환자들을 다 잃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때 48명 사상, 20명 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체가 건강한 노동자들이 어떠한 산업 이 환경이 그 불충분한 이유로
산채로 타 죽은 사건이에요. 2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이게 이천 폭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의사들은 이런 것들 보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의도 싱크홀 사건. 저 싱크홀로 사람이 추락을 했어요. 그럼 팔다리가 부러진 채로 중증 외상을 입고 누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 있었어요. 근데 저 밑에 상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도로가 깨지면서. 그래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익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삽관을 했더니 폐에서 흙탕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인데, 이 사람이랑 저랑 같은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랑 같이 저랑 직업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노동을 하다가 그 안에서 팔다리가 부러진 채로 물을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게다가 이 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물이 찼을 때 내가 이거 죽겠구나 하는, 그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죽음들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692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죽은 거예요, 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2.5명이 이런 방식으로 죽어요. 추락, 감전, 화재, 익사, 부딪힘, 끼임 등으로. 특히 건설업, 조선업 이번에 막 그 파업하고 화재가 됐죠. 근데 그들의 노동 환경이 거의 최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자, 중증 외상이라는 파트, 이렇게 다친 사람들을 응급실에서 보겠죠. 저희 파트죠. 그래서 이 권역외상센터에서 이런 것들 담당하는데, 이 권역외상센터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예산이 깎이고 우리가 계속 소외된 이유는 이 환자들이 다 무직, 일용직, 학생, 생산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 응급실 의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게 이 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아동학대. 제가 본 케이스입니다. 15개월 여자아이가 새벽에 응급실에 왔어요. 탈수가 심하고 머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설사라고 좀 기운이 없어서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연도 구구절절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지금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정말 육아가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 보내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좀 거동이 못할 정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탈수가 된 거예요. 아동학대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아동학대 범죄에 들어갈 것 같다. 이게 2018년 10월 일명 괴물 위탁모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 직업적으로 아이를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아이를 봐주는 위탁모였는데, 양육비가 밀린다고 애를 굶겨서 죽인 거예요. 그래놓고 와서 엄마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신고하니까 이제 조사가 돼서, 그것도 심지어 상해치사 받았어요. 이게 살인도 입증이 안 됐어요. 아동학대가 증거가 없어요. 애가 죽어버렸고 애가 증거를 안 남기니까. 상해치사로 징역 15년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2년 후에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터졌습니다. 일명 정인이 사건이죠. 자, 이 동그라미가 다 골절이에요. 애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거의 때려서 그 당일날 배를 때려서 이 장기가 찢어져서 혈복강으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심정지인데 택시 타고 왔어요. 119도 안 타고 왔어. 그래서 저희가 6시간 이상 살렸는데 결국은 거스르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양모가 와서 자기가 했다고를 안 해요. 이 아동학대 같은 천인공노한 사건 자기가 했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죽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놓고.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동학대가 존재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열사병입니다. 흔히 열사병으로 이거 열사병 걸려 죽겠다, 이렇게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열사병 환자를 받아보면 환자 군이 정해져 있어요. 폐지 죽는 사람들이 가장 흔합니다. 자, 폐지 죽는 사람 대부분 할머니예요. 체구가 작아요. 나이가 많아요. 체력이 약해요. 기저질환이 있어요. 통계에서도 보면 나이 많은 사람, 무직,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열사병에 걸려 죽고요. 그래서 5년간 응급실 사망자, 온열질환 절반은 70대 이상이에요. 일단 압도적으로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1940년대, 50년대는 우리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2019년 통계상 83년입니다.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든 이 세상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노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노인들 자체도 모릅니다. 자, 얼마 전에 90대 노인분이 오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와서 그 보호자도 상식적이에요. 자,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되겠습니다. 고령이니까 뭐 이렇게 다 얘기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원장을 내고 보호자분들한테 잘 설명드리고 이제 입원을 시키려는데 그 조용히 누워있던 90대 일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옷깃을 잡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냐고, 내가 지금 진단명이 뭐야, 내가 왜 아픈 거예요, 나 어디 가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놀랬어요. 이 지금 의료 체계에서 그 수많은 의료진이 이 할아버지를 봤지만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아프다고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학병원 입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막상 이 노인 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저 병원을 찾는데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몰라요. 잘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냥 나이 든 채로, 건강하지 않은 채로 죽어갑니다. 게다가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고독사들 많죠. 고독사들도 전부 다 응급실로 오게 되고, 야, 이런 것들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좀처럼 준비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의사를 가족들도 모르고 본인들도 잘 모르는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자살자들이 저는 사실상 빈부격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일단 통계부터 볼게요. OECD 평균 자살자가 10만 명당 12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배예요. 37명. 자, 하루에 37명이 이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인 역량이 남아있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OECD 단연 1위예요. 자, 근데 이 통계를 보면은 원인이 1위 정신적 문제, 2위 경제적 문제, 3위 건강 문제인데, 자, 이 정신적 문제 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울증이죠.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이런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자, 정신적 문제는 정신적 질환을 가졌다는 뜻인데, 이 질환이라는 뜻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상 어떠한 연유로 치료를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게 정신적 문제예요. 그게 1위입니다. 그리고 2위 경제적 문제는 당연히 이런 빈부격차와 연관이 있겠죠. 실제로 이 자살한 분들의 직업을 보면은 1위가 학생, 가사, 무직, 2위가 서비스 종사자, 3위 노무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인권의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어요. 인권. 자, 저는 어쨌든 의사의 윤리로 사람들을 무조건 살려야만 해요. 이 사람을 더 오래 살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제 수명까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어떠한 사회적인 요건과 상관없이 이게 인권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응급실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전 봅니다. 그래서 고통이 분담되고 한 생명이 더 살아날 때까지 나아갈 여지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